대한민국의 한 뉴스, 서울의 이슈를 화끈하게 풀어봅니다. 화끈한 시사토크, 진행을 맡은 김준일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공감과 논쟁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혜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 뭐 뉴스 틀면은 총선 얘기 아니면은 코로나19 관련된 얘기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도 치료지만은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려운 분들 어떻게 우리가 지원할 것인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였죠.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 하위 70% 4인 기준 가구 100만 원 긴급 재난금을 지원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를 하는 야당이 있었는데 또 갑자기 야당도 찬성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논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총선용이다, 선심성 포퓰리즘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일단 소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네, 포퓰리즘 맞습니까? 포퓰리즘이죠. 왜냐하면 현금성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있는 일이에요. 예. 또 어쨌든 대중이 좋아하잖아요. 예. 돈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막 기대가 돼요. 저 경기도에 사는데 이재명 지사가 막 10만 원짜리 상품권 준다니까 예. 그거 받으면 어디 써야지? 이런 식으로 제가 좋아해요. 솔직히 저 그거 없어도 살거든요. 예. 저는 그 돈을 차라리 한계 상황에 몰린 어려운 분들에게 좀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지만 준다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지금 지급이냐 선별적 지급이냐를 가지고 논쟁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소장님은 선별적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럼요. 김재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야당이 처음에 반대를 한 것은 이 정책을 복지 정책으로 이해를 하고 예.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지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저는 야당이 어느 정도 설득을 당했다고 봐요. 설득 당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사정이 워낙 어려우니까 예. 지금 이 상황에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이제 뭐 전국적으로 다 확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뭐 총선용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건 코로나19 대책용인 것이지 총선용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 총선이 없었으면 그러면은 지원금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똑같을 거라고 봐요. 그렇군요. 올해 총선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정도로 침체되어 있다고 하면은 지금 무엇인가라도 해야 되고요. 그거는 선거가 없는 미국, 영국, 뭐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조금 너무 정치적으로만 모든 것을 해석하려는 그런 경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저는 정치권에서 25년 있었기 때문에 예. 모든 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왜 하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보시죠? 모든 사안을 그렇게? 저 정치에서 오래 있어서 그래요. 근데 예, 이거는 알겠습니다. 제가 예. 왜 자꾸 이 총선을 앞둔 거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예. 이것이 과연 총선이 없었으면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100만 원 주자라는 것 그러다가 갑자기 뭐 소득 하위 70%만 주자 하다가 또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그거 보편만 복지 안 된다. 그러다가 갑자기 50만 원씩 1인당 주자라고 하고 그러니까 광역 지자체, 예. 기초 지자체 이런 데서도 계속적으로 자기네들이 돈을 풀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국민의 한계 상황에 몰린 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 70%만 주면 못 받는 30%는 우리에게 표를 안 줄 거야. 우리가 선별적 복지를 하자 그러면 돈을 못 받는 사람들은 우리 당에게 투표를 안 할 거야라는 정치적인 계산이 전 들어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선거를 앞둔 이거는 인기 영합주의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좀 더 따져보도록 하죠. 일단 방금 뭐 지자체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정부의 방향부터 서울시의 행보까지 코로나19 복지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지난 3월 정부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정치권이 앞다퉈 긴급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방안을 들고 나온 데 이어 청와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차 추경안 제출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긴급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추경안을 제출하는 대로 신속한 심의에 임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계 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총 117만 7천 가구에 최대 5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서울시민 약 300만 명에 해당되고 전체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지원금 대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문제는 재정. 박원순 시장 또한 서울시 재정 상태에 대한 고민을 밝혔습니다. 물론 서울시 살림을 살아야 하는 시장으로서 서울시 재정 상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입은 앞으로 대폭 줄어들 것이고 또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에 재난기금을 사용해 본 전례가 없다는 서민의 생계와 재정 사이 갈림돌에 선 정책들. 대한민국과 서울시의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화끈한 시사 토크에서 알아봅니다. 예,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70% 하위 70% 가구에 지원하겠다. 그리고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전 국민한테 지원하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전에 잠깐 얘기했듯이 포퓰리즘 논쟁이 있는데 정부는 그러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것을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변호사님, 네. 지금 정부가 70%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바꾸는 게 뭐 가능한 건가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 70% 기준 나왔을 때 말이 많았잖아요.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소득 기준이라고 처음엔 그랬다가 그다음 갑자기 이제 건보료 기준이 됐고 이제 그랬더니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소득이 작년 소득은 되게 좋았는데 이번 예. 소득 이번 연도는 이제 소득 줄는 사람 어떻게 하냐. 혹은 소득은 없지만 뭐 부동산 등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걸러내냐 등등 되게 세밀한 문제들이 마구마구 튀어나오기 시작했고요. 예. 근데 이것들을 조정하려면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될 것이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건 긴급이잖아요. 예. 긴급 지원금인데 긴급하게 지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군요. 이 그 정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결국은 전 국민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100% 지급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뭐 제도적으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꾸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다라고 좀 보시는 거죠. 네. 우리 소장님은 아까 전에 뭐 포퓰리즘이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유승민 의원이 그 최근 황교안 대표한테 악성 포퓰리즘을 지금 들고 나왔다라고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는데 어쨌든 그 입장은 유승민 의원하고 비슷한 입장이신 건가요? 그러면? 네. 유승민 의원이 그 황교안 대표 얘기를 뭐 포퓰리즘이다, 망국적인 포퓰리즘이다라고 해서 공격하는 것도 예. 정말 잘못된 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의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예. 선대위에 참여하라고 그랬는데 선대위에 참여하지도 않고 본인이 그냥 지원하고 싶은 의원들 이렇게 선별적으로 골라서 예. 가서 지원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은요 선거 결과에 책임은 지지 않고 좋은 결과 나오면 그것만 따먹겠다는 아주 당인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참 나쁜 정치적인 행동이에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은 좀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주는 것은 참 망국적인 포퓰리즘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은 동의합니다. 주장은 동의한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전 국민한테 지급을 하고 또 정세균 총리도 얘기를 했어요. 사견임을 전제로 전 국민한테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다. 그리고 선별적으로 회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지금 국가 재정 문제가 사실은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국가 재정 건전성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소장님부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선거 네. 전후에 따라서 지금 여당과 이 행정부에서 다른 말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선거 전이니까 예. 아니 우리 열흘 전에 당정청이 모여가지고 자 소득 하위 70%만 주자 예. 다 결정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지금 이거를 선거 투표일 며칠 앞두고 전 국민에게 다 주자라는 식으로 말을 바꿨어요. 예. 왜 바꿨겠어요? 표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매우 강하게 원해요. 그거. 원하죠. 예. 60%가 원해요. 예. 40%는 반대하고. 그런 왜 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주면은 당연히 우리 예. 안 줘? 4월 15일 날 나가가지고 내 투표로 내가 분노 투표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을 걱정해서 여당, 야당
다 전 국민에게 주자라고 예. 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4월 15일 투표일이 지난 다음엔 음. 기재부에서 목소리를 높일 것 같아요. 아니 국가재정 감당이 안 된다. 예. 우리가 밥그릇을 지켜야지 밥그릇까지 다 팔아먹으면 우리 나중에 밥을 어디다 담아 먹냐 이런 논리로 얘기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가부채 상당히 높습니다. 맞나요, 국가부채가? 많습니다. 지금 뭐 정부에서 밝힌 거는 한 750조 정도 되는데 예. 그것은 그냥 순수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가 부채예요. 음. 거기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공무원, 군인, 연금 충당 부채 1,000조. 예. 그러니까 1,750조가 우리나라 국가 부채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거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공공기관 부채 공공기관 부채 650조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2,400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OECD 평균 110%를 넘은 130% 정도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그다음에 이러한 긴급생활자금, 긴급재난지원비 지속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지금 결정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 충당금이나 공공기관 부채를 국가 부채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재정학자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를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러니까 소장님 예. 주장은 그러니까 아예 주지 말자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한계 상황에 몰린 어려운 분들에게 신속하게 그냥 빨리 줘야죠 지금. 한계 상황을 어떻게 구별을 하나요, 근데? 다 구별되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고요. 뭐 저 건보료도 있고 예. 건보료도 뭐 70%로 자르는 게 아니라 그걸 또 한 30%도 자르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다양한 복지 제도를 통해서 지금 소득 하위 계층한테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거든요. 그 구간에 따라 지원하면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변호사님, 현재 예. 되게 어려워져서 긴급한 어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사회복지재정들을 평소부터 계속해서 지원을 받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 왜냐면 이 코로나19라는 사상 유례 없는 그런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은 그런 그 복지에 거의 그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어려워진 거. 이게 문제인데 그동안 복지 계속 받던 사람들한테만 다시 또 주자. 이거는 약간 정책 취지와 지금 맞지 않는 그런 거 같고요. 근데 소득 하위 70%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애당초 어떻게 나왔는지 너무 궁금한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지금 기재부에서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기준이 지금 정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렇게 치면은 지금 13조 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70% 기준을 두지 않고 전체 가구에 모두 지급을 하면은 한 17조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17조 원이 우리나라 연간 예산이 한 3%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17조 원 그러면은 규모가 잘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4대강에 40조 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도 못 미치는, 한참 못 미치는 그런 금액인데 어차피 13조 원 지출할 거를 17조 원 지출한다고 해서 저는 이것이 그렇게 국가 뭐 재정 건정성을 훼손할 정도로 어떤 심각한 차이인가? 이거를 좀 보는, 그러니까 장 소장님은 애당초에 지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차이가 커지잖아요. 지원하지 않는 것과 이제 그 하는 사이에.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정부가 마련한 그 70% 이거와 100% 사이에는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투입될 시간과 비용과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인력을 생각하면은 그것보다는 그냥 일단은 100% 다 지급을 하고 나중에 이거를 환수해서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여러모로 경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70% 기준이 기재부에서 나왔다는 건 저는 굉장히 좀 멍청해 보여요. 아, 멍청해 보인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아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원을 처음부터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처음부터 복지 대상에 그 대상이 됐던 분들만 지원한다라고 하는 모르되 예. 70%를 하는데 100%는 안 되고 70%는 된다. 이거는 조금 논리적으로 정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정부에 보면은요, 소장님, 예. 보건복지부 쪽에 보면은요, 가구당 이렇게 소득이 다 파악이 다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김재일 변호사님이 아주 화끈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참 동의를 표하고요. 제가 자꾸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자라는 거를 반대하냐면 이게 두 가지 차원이에요. 예. 하나는 이러한 긴급 재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거라고요. 그러면은 또 돈 달라고 그럴 거예요. 돈 줘야 된다라고 정치권에서 요구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과연 또 경제적인 재난이 아니라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 또 발생하면 예. 또 그때도 돈 줘야 된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례가 생긴다라는 것은 상당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자, 저번에도 줬으니까 이번에도 줘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고 주장을 할 건데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 재정상 지속 가능할 것이냐. 우리 후손들에게 너무 많은 짐을 떠안기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황에서 면밀하게 좀 검토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고려 없이 예. 정말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고요. 아니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구로콜센터 예, 얼마 예. 전에 3월 9일에 예, 예, 확진돼가지고 집에서 자가격리 하는데 남편이 폐암 걸려가지고 남편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부인은 이제 콜센터도 못 다니고 벌이가 없어요. 3월, 4월 벌이가 없어요. 예. 근데 우리 긴급재난자금 총선 이후에 추경통해서 결정해도 5월 한 20일쯤 줄 수 있잖아요. 3, 4, 5월 달. 석 달 동안 벌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 좀 집중적인 지원하자. 저는 그렇게 주장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끝나지 않는 논쟁이에요. 계속 이거는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적인 어떤 의견들, 큰 개괄적인 의견들은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논쟁이 하나가 있는데 정부에서 지급하는 게 있고 또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을 아니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태예요. 그래서 5인 가족이라면은 서울에서 그리고 하위 50%에 해당된다라면은 15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지자체들과 정부의 중복 지원 이것이 문제다라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왜 문제가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왜냐면은 지자체는 이제 지자체 나름대로의 예산이 있어서 본인들이 이제 그 주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고 이제 정부는 이제 전국 단위에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인데 예. 이게 뭐 중복 지원되면은 뭔가 큰 문제가 발생하나요? 제가 문제가 발생하는 네.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네, 네. 뭐냐면은 소장님 말씀하세요. 우리나라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그 재정 건전성은요. 재정 자립도죠. 재정 자립도가 예. 서울시가 제일 높아요. 80%. 예.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최하 10%예요. 예. 17개 시도시, 17개 시도에 재정 자립도가 50%가 넘는 광역 시도가 예. 대략 9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과반수 좀 올라가는 거죠. 결국에는 서울시에서 준다? 이것은요. 정부에서 국고 보조금 받아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돈은 뭐에서 주냐면 재난관리기금, 재난구호기금 예. 이 3조 8천억과 1조 5천억 여기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서 빼가지고 주는 거거든요. 예. 재난관리기금, 재난구호기금 어떤 겁니까? 태풍 오면은 태풍 우리가 그거 수습하는 거. 그다음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번지면은 그거 방역하고 그거 보상금 주고 이런 기금을 적립해 놓은 거거든요. 예. 이런 기금에서 빼가지고 지금 구호금을 준다? 그런 것 자체가 상당히 그럼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예. 또다시 정부로부터 다시 돈을 받아서 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중 지급이 아닐 수가 없어요. 물론 정부는 이중 지급도 허용한다고 했는데 예. 결국에는 예산의 이중 낭비가 아니냐. 전 그렇게 말씀드려요. 뭐 반론은 아니고 지금 이 시점이 진정한 재난 아니냐, 꼭 돼지 열병 뭐 그쵸. 이런 뭐 그런 것만 재난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어떻게 보시나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이 돼지 열병보다 덜한 재난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충분히 이 상황도 재난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돈을 쓰는 것 자체의 문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적절한 지적이었으나 중복해서 사용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에 대한 답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자체마다 재정 건전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불공평한 그런 금액이 지급이 될 거 각기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또 문제는 나타날 수 있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결과적으로 어떤 지자체에 사는 사람들 많이 받고 어떤 지자체에 사는 사람들 적게 받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인데 예. 저는 그건 별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자체마다 물가의 정도가 다 다르고요. 예. 생활 수준의 정도도 전부 다르고 다 사정이 다 다른데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를 기본적으로 도입한 우리나라 이제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보면은 지자체마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지원과 어떤 그런 긴급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차이가 그렇게 큰 불공평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치면 우리는
자치를 아예 하면 안 되는 예, 그런 모순에 이제 더 달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예, 재난관리기금을 여기다 쓰는 것 자체도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요. 재난관리기금과 예. 재난구호기금을요, 예. 이러한 긴급생활자금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난관리기금, 구호기금은요, 딱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이 항목에만 써라. 그러니까 긴급생활비로 돌려서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정부가 대략 한 달 전쯤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가지고 자 이거 전용해서 써라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긴급생활비 자금으로 각 기초단체자, 기초단체에서 이걸 주기로 하는 건데 결국엔 이거 중앙정부에서 메꿔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중 지급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각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거 문제 안 돼요. 각 지자체요 사정에 따르면은요 지원할 수가 없어요. 빚내 가지고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재정 자립도 결국에는 세금도 덜 거치잖아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다시 지방채, 국채 발행해 가지고 또 빚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비효율적인 걸 하지 말고 중앙 정부에서 어느 정도 통제와 조정을 통해서 일을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이제 예, 그런 변호사님. 것이 있죠. 내가 이제 빚지는 게 무서워서 병 걸렸는데 치료를 안 받겠다. 라는 그런 주장으로 들려요. 그러면은 나중에 더 큰 병원비가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아니, 그렇죠. 적은 왜? 병원비로 막을 수 있는 거를. 그렇죠. 지금 경증일 때 빨리 치료를 해야지 네. 중증으로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빚지고 재정 건전성 악화되는 것보다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에요. 병 걸려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아까 말했던 어떤 재난의 개념과 관련해서도요. 처음에 애당초에 우리가 재난 그 기금을 사용할 때 이제 필요한 용도가 정해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이 사정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걸 정할 때 처음에는. 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사태를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고 우리가 지금 처음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이거를 전용할 수 있어야지. 이거 규정이 처음에 안 됐으니까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이건 안 돼. 라고 해서는 뭔가 상황 대처 능력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지 말자라는 쪽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어려운 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라는 건데 이러한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를 좀 줄여보자라는 차원이고 아까 이제 뭐 병을 고치자고 했는데 우리 가족이 있어요. 예. 아버지가 야 빚내가지고 우리 이번에 병 고치자라고 했어요. 아픈 사람 병 고쳐줘야죠. 근데 안 아픈 엄마, 안 아픈 내 딸은 병이 안 걸렸는데도 자 다 의료 쇼핑 지금 가는 네, 거다. 맛있는 거 먹고 병원에 가서 한번 건강검진도 한번 더 해보고 그러니까 그러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되게 인식이 다른 것이 예. 저는 다 병이 걸렸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전원이다. 예, 코로나19에 지금 이 사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뭐 소득별로 어떤 그 영향의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예, 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려는 목적은 돈을 돌게 만들어서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 보자는 것이지 어려운 예. 사람 돕는 거는 그 제도 나름대로 지금 계속 지속 중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에 이중적으로 그런 복지제도,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을 돕는 복지제도를 다시 할 필요는 없고 지금 당장 이 정책의 명확한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것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에게 전부 지급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경제가 예.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긴급 생활 자금을 주는 것이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라는 게 통계로도 나와 있습니다. 예. 2009년도에 일본에서는요. 금융위기에 대응해서 국민 1인당 1만 2천 엔을 지급했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 마이너스 1.6%의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것이 마이너스였어요. 그냥 그대로 그렇고 스위스에서도 이거 기본소득에 이거 반대한다라고 했어요. 경기 부양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계 상황에 몰린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무능한 거죠. 지난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런 기준을 다 마련해서 이런 어려웠을 때 그런 행정력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죠. 그런 것도 준비 안 한 이 정부의 무능도 한 가지 문제다라고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밤샐 것 그러네요.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왜냐하면 우리가 또 다뤄야 될 이슈가 많으니까 어쨌든 자 이제 타이밍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거를 언제 주는 것이 가장 적절하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선거 끝나고 또 추경안 심사하고 그래서 통과하고 그러면 5월 중순 이후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너무 늦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예 야당에서는 지금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권 발동해서 그냥 대통령이 줘라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근데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권은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은 예. 그것은 요건이 있잖아요. 천재지변 등 국회를 소집할 국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 기다리지 못할 때 지금 그걸 발동하는 선거라서 건데. 소집 못하지 않나요? 아니 근데 그 더 웃긴 거는 뭐냐면요. 예. 대통령이 그거를 발의하잖아요. 명령을 예. 발의하면은 즉각 국회를 소집해서 국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국회 소집할 여유가 없는데 예. 언제 소집해가지고 언제 승인 받냐고요.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빨리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게 바로 행정부에서 할 일이죠. 서울시라는 광역 단체에서 할 일이고요. 예. 그거를 당신 빨리 주라고 하면서 어떻게 주라고 하는지 얘기를 해봐. 이것은요 주방장한테 밖에 나가서 음식 팔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저희는 주라고 요구를 하고 그 방법은 정부 당국자가 만들어야죠. 밤을 새서라도.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방안을 만드는 거는 만드는 거고 어느 시기에 주는 게 적절하다고 지금이라도 보시나요? 바로 줘야죠. 바로 줘야 아까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 예를 들면은 우리 남편이 직장 다니다가 잘려가지고 대리운전 하려고 하는데 회식을 안 하니까 대리를 해서 돈을 벌지도 못하고 우리 부인은 음식점에 나가서 서빙을 받는데 음식점 장사가 안 되니까 음식점에서 잘리고 이런 분들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빨리 줘야죠.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이라도 줘야죠. 오늘이라도 네, 그러니까 빨리 주는 게 왜냐면 좋다. 예. 지금 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지 이미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주는 것이 이제 가장 적절하고 가장 효과도 높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여당의 무능력, 예. 그 다음에 이 행정부의 무능력에 대해서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긴급생활지원자금 예. 얘기한 지 한 40일 정도 됐습니다. 그럼 그동안 정말 정부가 열심히 했으면은 정말 취약계층한테 어떻게 줘야 되느냐를 만들어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직까지도 기준이 뭔지도 자기네들도 모르는 이 상황. 정부는 무능력합니다. 무능력하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뭐 동의하시나요? 뭐 무능력하고? 간단하게 100% 지급으로 오늘이라도 만들어서 상정하면 되잖아요. 다시 보편과 선별 지급으로 다시 돌아가는. 아주 간단한데 왜 아. 다들 못하고 있는지 답답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의 예. 의견도 어차피 결국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 나중에 뭐 그 효과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과 부담은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이 이례적인 상황에서 좀 이례적으로 결단력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지금 더 지체되면 안 된다라는 거는 아마 두 분만의 말씀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적인 중론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빨리 타협안을 만들어서 빨리 결정을 하길 바라고요. 이야기를 나눌수록 코로나19가 단시간에 국가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다시 실감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분들, 이분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관련 대책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서울 지역 경제 피해만 10조 원에 가깝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서울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서울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는데 우선 내수 피해액은 4조 원을 넘는 규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며 내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음식과 숙박, 문화 순으로 피해 추정액이 급증했습니다. 실제 올해 3월 서울 지역 소상공인 체감 경기 지수는 29.4로 전년 동월 대비 46.82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체감 경기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경기가 좋아질 것을 예상하는 업체가 많고 이하면 그 반대란 뜻입니다. 또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코로나19 사태가 연말까지 장기화할 경우 서울시의 관광 분야 손실은 5조 원을 넘는다는 전망입니다. 특히 서울의 외래 관광객 수나 소비력이 최근 몇 년 사이 커지면서 코로나로 인한 관광업계 피해 규모는 과거 사스, 메르스 때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한 서울시가 준비해야 할 대응책은 무엇인지 화끈한 시사 토크에서 살펴봅니다.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아무래도 직격탄에 맞은 것 같고 그 외에 뭐 이제 항공, 뭐 관광 이런 데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이런 정책들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뭐 어떤 방안들이 좀 필요한지 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러한 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요. 금액에 한도를 두지 말고 그냥 무제한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무제한으로. 네. 그러니까 뭐 다 여기는 부실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무제한으로 주면은 포퓰리즘 아닙니까? 근데 예. 그냥 국민 1인당에게 뭐 50만 원, 100만 원씩 주는 것보다 이것은 예. 어쨌든 대출이잖아요. 예. 이 소상공인을 살리지 않으면 이런 중소기업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실업 문제에 부닥칠 수 있어요. 예. 일단 기업을 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운영자금 필요하고요. 예. 여기에 고용된 고용원들에 대한 월급이 필요해요. 예. 이 부분들은 무한대로 지원을 해서 일단은 기업은 살리고 봐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제가 그 소상공인들 만나보니까 예. 이러한 정부나 서울시의 대책들이 상당히 좀 현실적이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미흡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느끼는 건가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대출 받으러 가면은요 예. 보증서 가져와라. 그리고 당신네들은 이런 대출금이 이미 있다. 그래서 당신들은 대출이 차가지고 안 된다. 예. 그리고 뭐 줄 섰더니 자 오늘은 이제 이미 상담이 끝났다. 그럼 언제 받을 수 있냐?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럼 한 달 후에 돈 받을 수 있냐? 아니 신청하고 나서 3개월 후에 받을 수 있다. 예. 이런 식의 얘기를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 제도적인 부분 이런 것도 좀 같이 손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지금 뭐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서울시의 대책이나 그리고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일단은 마련은 되어 있대 실제적으로 이 돈을 타기까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 요건들이 있는데 그 요건들을 맞추기가 어려운 것이 어떤 사람은 당신은 1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상품, 우리 은행 상품에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다시 예.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유로 거절되거나 아니면 지연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하는데 이제 이왕 도와줄 거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절차를 간단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이 자금이야말로 좀 용도를 특정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고용된 사람들의 급여 용도라든지 아니면은 임대차 계약상에 나타나는 어떤 임대료 같이 그 용도를 좀 특정해서 지원을 하면 예. 그냥 단순히 이 기회를 계기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사업을 살릴 생각이 아니더라도 그냥 대출을 받아서 쓴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그 용도나 이런 것들을 좀 정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면 시간이 지체가 되잖아요. 그러게요. 네, 어쨌든 그 되게 어려워. 양난이에요. 네. 어렵네요. 진짜로 들어보니까 사실 이제 부실 문제도 관가할 수 없어요. 지금 뭐 지원을 했다가 이게 다 나중에 은행 금융권 부담이고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빨리는 줘야 되고 또 많이 줘야 되고 참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자, 또 하나 이슈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현금으로 주느냐 아니면 상품권으로 주느냐 아니면 지역 화폐로 주느냐 이거를 가지고도 논란이 있어요. 어디에서는 현금을 줘야지 그래야지 자유롭게 쓸 수 있지. 어디에서는 이거 저축하고 돈 안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아예 특정 지역 화폐, 지역 상품권으로 주자 논란이 있고 특히 서울시에서는 이걸 제로페이하고 연결을 해서 제로페이로 쓸 수 있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현금이 맞나요? 아니면 다른 방식의 지원이 맞나요? 저는 뭐 상품권이나 제로페이 방식의 지급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예. 지적하셨듯이 일본에서 예전에 지원금을 줬더니 예. 다 저축했잖아요. 더 어려워질 때를 대비를 해서. 예. 근데 그러기보다는 지금 당장 이거를 돈을 돌리는 게 가장 주 목적이니까 예. 이게 사용하지 않으면 몇 개월 후면 사라지는 상품권이나 혹은 예. 지역화폐 이런 것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이 정책의 목적에는 맞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다만 문제는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사용이 어렵다라는 예. 그런 지적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 가입 대상자들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만 지금 가입이 되어 있다. 예. 그래서
실제로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지적이 있기는 한데요. 이 제로페이라는 게 그래도 나름대로는 지금 기반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갖춰져 있다면 이걸 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이번 기회에 나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물론 이런 지적은 있죠. 이 사태에 제로페이 좀 끼워 팔기 아니냐. 끼워 팔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한번 지역화폐 제도가 이번 기회로 뭔가 홍보가 되고 안착이 되고 활성화되면은 또 다음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또 활용하기도 괜찮고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한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의견 좀 듣고 싶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제로페이든 뭐 상품권이든 빨리 줘라. 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뭐가 됐든. 네. 자, 근데 그러니까 제가 좀 반론을 또 드려볼게요. 지금 현금이 필요한 사람이 상당히 있어요. 예를 들면 집세를 지역 상품권으로 낼 수는 없잖아요. 월세 현금으로 줘야 되고 직원 월급을 내가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을 받았다고 해서 지역 상품권 주면은 이거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을 줘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건 아니, 어떻게 근데 생각하세요? 이게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를 돌리기 위한 소비 활성화를 위한 부분이잖아요. 예. 대략 서울시에서 줘봤자 뭐 1인당 대략 50만 원 될까요? 그것도 네.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월급을 줄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빨리 돈을 돌게 하는 그러한 당초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지급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군요. 어쨌든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줘라. 속도전이다 이거는. 그래, 알겠습니다. 일단 빨리 주라고 합니다. 예. 서울시 정부 당국 빨리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다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코로나19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은 최근에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으로 배달앱 공공 배달 앱을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를테면은 뭐 소위 배달의 민족이 독과점이 되면서 그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 많이 떼간다 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서 여러 지자체에서 자체 개발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정책이냐 이런 논란이 있어요. 이거는 좀 얘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고 싶은데 먼저 소장님부터 하실까요? 이건 예. 지나친 시장의 개입이죠. 시장 개입인가요? 이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어.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예. 그런 앱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고 했는데 음. 정부가 나서서 그러한 사업자들을 사업 못하게 보다 강화된 우위의 상황에서 예.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이용하게 만들겠다고 강제하는 것 자체가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는 잘못된 것 같아요. 정부가 할 일은요. 예.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발자들이 좀 더 자유롭게 개발을 해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그러한 수수료를 낮추는 방법. 예. 그리고 개발 앱 업체에서 많은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것이 아니냐. 정부에서는 예, 예. 이게 공정거래에 맞는 것이냐라고 판단을 해서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은 예.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시정 조치를 하면 될 것인데 예, 예. 이렇게 시장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것도 포퓰리즘인가요, 그러면? 포퓰리즘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국민들에게 좀 실적 쌓기 하는 게 아닐까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장의 하나의 실적 쌓기. 그게 포퓰리즘입니다. 실적 쌓기가. 근데 이게 뭐 돈을 뿌리거나 막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예. 뭐.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서울시 뭐 일단 경기도에서 먼저 네네. 이재명 지사가 뭐 세게 치고 나오고 그쵸. 서울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지 자체는 매우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매우 많은데 지금 이 DH, 그러니까 예.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독일계 기업이죠. 예. 이 기업이 지금 1위 배달의 민족, 예. 2위 요기요, 예. 3위 배달통까지 예. 이제 전부 먹으면 이게 99%거든요. 시장 점유율이.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막 독과점 그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미국의 아마존도 시장 점유율 50%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뭐 구글이나 뭐 그런 뭐 구글,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기업들도 한 80% 정도인데 예. 99%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이라는 거는 사실 엄청난 독점인 거죠. 근데 이것들이 이렇게 독점이 되고 결국 소상공인들이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고는 지금 장사가 불가능한 그런 여건들이 다 조성이 되어 있죠. 문화가 이미.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물론 공정위에서 이 M&A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예를 들면은 이거를
안 된다. 음. M&A 너네 못해. 인수합병 음. 못한다라고 하기가 어렵고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M&A를 시킬 수도 없고요. 음. 여기서 이제 공정위가 제가 예상하기로는 할 수 있는 방안이 몇 개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3위 업체인 배달통은 인수하지 마. 예. 그러면은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까지는 우리가 허용해 줄게. 음.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몇 년간 수수료를 올리지 마. 예. 뭐 이런 제한을 둘 수도 있어요. 음. 그렇긴 해도 그것만으로는 굉장히 이 독과점 사태를 막기는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제 예. 그래서 정말 찾다가 음. 나온 게 바로 그냥 공공 배달 앱을 하나 만들자 그러면 만들어 보자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서 사실은 나왔다라고 네, 그런 볼 수도 거죠. 궁여지책 있겠네요, 중에 그러니까. 하나인 거죠. 아. 그런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지자체 입장에서도 이거를 만들었을 때 유지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네, 이걸 또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고 게다가 관리도 세금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관리도 네. 매우 힘들고 그 수수료도 충분히 걷지 못할 수 있죠. 지자체가 운영을 하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어렵고 실제로는 활성화되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예. 왜냐면 아무래도 사기업체에서 이렇게 막 홍보 같은 거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홍보 덜 되고 이럴 테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일단 만들자라는 거는 하나 만들어놔서 어쨌든 경쟁 구도를 계속해서 막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의도인 거죠. 예. 근데 공공배달 앱이 그러니까 완전히 저는 비현실적이거나 뭐 지자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 예를 들면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주식회사라는 영리 법인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다가 맡겨서 운영을 해보겠다는 건데 경기도 주식회사는 이미 어떤 그런 소상공인들의 제품이나 예. 아니면은 농산품 이런 것들을 많이 유통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 앱에 같이 적용시켜서 정책을 한번 실현해 보면 또 새로운 방식의 어떤 일종의 그 복지나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시도를 한번 해볼 만하다. 이거를 뭐 굳이 우리가 뭐 시장 개입으로까지 규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고 아까 말했듯이 그 앱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IT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간섭이라기보다는 예. 이거를 지금 다 사가는 이 스타트업들로부터 이미 다 인수를 해서 독과점을 형성하려고 하는 이 딜리버리 히어로 지주회사 이 부분에 대한 규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좀 더 간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말씀하시죠. 뭐냐면 이러한 웹을 공공기관에서 만들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예. 세금 낭비예요. 세금 낭비. 예, 왜냐하면 어쨌든 이거 개발해야죠. 예. 이거를 개발하고 나서 관리해야죠. 그리고 관리가 잘 되나 감사기관도 만들어야죠. 그리고 또 하청기관도 있어야죠. 결국에는요 공무원들이 늘어나요. 이렇게 되면은요. 근데 그거를 낭비라고 보는 게 아니라 행정 서비스가 더 늘어난다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제 서울시 각 지자체에서 도로 이면에다가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뭐 우리 지자체에 수익을 좀 증대시키자라고 했잖아요. 예. 증대 효과가 거의 없어요. 어. 왜냐하면은 예. 거기 관리하는 주차 요원도 있어야죠. 그거를 또 관리하는 시스템도 개발해야죠. 예.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다른 업체들도 관리해야 돼가지고 해가지고 이것은요 자기네들이 공무원들 일자리만 늘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파킨슨의 법칙. 공무원은 업무량에 따라서 업무량이 많아야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냥 공무원 일자리를 늘려요. 예. 그 하나의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 개입에는 최소화하는 게 맞아요. 아니 이런 일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러면은 뭐 치킨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경쟁이 많으면 공공 치킨집 만들 겁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개입을 해서 시장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도록 감시하는 감시자의 역할만 충실히 해라.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이 사례는 예.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닌 게 오늘 왜 이렇게 자꾸 막 이렇게 지금 저는 이들의 막 절박한 목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지금 어플리케이션이 없이는 장사가 불가능해요. 거의 배달은 지금 현재는 안 돼요. 예. 어플리케이션 여기서 없으면.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그랬나요? 그냥 직접 전화해서 시켜 먹으라고 했을 때 진짜 빵 터졌어요. 현실을 모르는 거죠. 현실을 그러니까 모르는군요. 이 배달 앱이 없으면 지금 안 되는데 이제 문제는 1, 2, 3위 업체가 모두 한 기업에 속하고 예. 그리고 나서 매출의 5.8%를 지금 수수료로 받겠다. 라는 거는 이거는 신종 어떤 그 뭐라 해야 되지? 봉이 김선달인가요? 봉이 그쵸. 김선달? 신종 예. 봉이 김선달이나 다름이 없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 회사가 자기들의 노력과 뭐 이런 것들로 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뭔가 이상을 가지고
뭐 새로운 어떤 산업 분야에 뛰어든 것도 아니고요. 이 회사는 그냥 돈이 많아서 돈벌이가 될 만한 기업들을 인수해서 그 독과점을 충분히 누리고 소상공인들을 착취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매출의 5.8%가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예, 네, 그렇죠. 게다가 그럼 이 배달앱이잖아요. 그럼 자기들 배달해 주는 줄 아세요? 배달은 또 따로 시켜야 돼요. 배달하는 네. 라이더분들이 따로 네, 있습니다. 배달 대행 업체에게 연결을 또, 해주는 거죠. 그죠. 건당 3,000원, 4,000원씩 또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수수료, 그 카드 수수료도 따로 별도로 있죠. 거기에다가 이 배달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한 중개 수수료까지 그러니까 물게 되면은 실제로는 그냥 다 망하라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긴급 그뭐 소상공인 재난 지원보다도 이거를 빨리 해결하는 게 소상공인한테 더 절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그럴 때 말씀해 행정력이 필요한 거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것이 불공정한 것이 아니냐 한번 가서 직권조사도 한번 해보고 국세청에서도 한번 올바르게 이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느냐 직권조사 해보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야지 우리 김 변호사님이 충격적인 말을 썼는데 착취라는 표현은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이러한 배달 앱을 이용함으로써 각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로 매출이 좀 늘어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자기네들 전화로만 한 것보다는. 그러니까 양면을 봐야지 너무 이 사람들이 독과점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좀 규제하고 공공기관에서 이런 걸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죠. 사회주의까지 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멀고요. 일단 그러니까 여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근데 예. 공정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수합병을 아예 막을 수 없고 제가 말했듯이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어떤 단서만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배달의 민족이 포스 업체도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그 업체는 따로 별도로 분리해서 너네가 가져가지 말아라. 뭐 예. 이런 식의 어떤 제한은 가할 수 있지만 이 독과점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예, 요 배달앱 정도는 요걸로 마무리하고요. 코로나 19가 네. 전 세계를 사실은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뭐 재택근무라든지 뭐 경제, 사회 시스템 다 변화시키고 있는데 네. 또 제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사회가 이제 우리 사회도 어쩔 수 없이 변해가고 있어요. 네. 한국 사회에 어떤 게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나씩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장성철 소장님.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실업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정리됐을 때 이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예. 2008년도에 금융위기와는 다른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 제조업체들이 지금 뭐 한 45만 개 이게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하고 미국이 셧다운되니까 예. 제조업체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업자가 양산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중국에서 원자재를 못 받는 우리나라 제조업체들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분들이 실업이라는 공포에 바로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운영자금과 근로장려금 이거는 무한대로 6개월이라도 좀 확대해서 대출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은 뭐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요즘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예. 예, 환경 문제에 대한 어떤 사회의 관심도가 좀 더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요즘 공기가 굉장히 좋긴 해요. 이게 그쵸, 예. 사이드 이펙트로 부작용인데 좀, 이런 예. 맑은 공기를 도대체 얼마 만에 마셔보는 것인가 싶을 정도인데 근데 그동안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지 라면서 그냥 방치해둔 그런 측면이 있다면 예.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환경을 유지하면서 개발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정책 고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예. 이걸 거의 공공용품에 준하는 어떤 국가의 관리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되게 사회주의적이네. 그러니까 비상시를 예. 비상시의 대책인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불량미 비축하거나 예. 아니면은 무기고를 채워놓는 것처럼 예. 마스크도 항상 그렇군요. 어느 정도의 그런 재고는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예, 두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차가운 논리로 뜨거운 토크 이어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화끈한 한마디 들어볼 시간인데 너무 요즘 안 화끈해요. 좀 화끈한 거, 진짜 뜨거운 거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빨리 줘라. 굶어 죽게 생겼다. 화끈합니다. 오늘은 화끈하네요. 예, 자 김재희 변호사님.
유례 없는 위기인 것만큼 우리의 되게 독창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예. 네, 이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지급해라. 우리의 독창성을 발휘해보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코로나19와 함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놓인 이 고비를 다 같이 힘을 모아 넘기고 이 시간을 협력과 이해로 극복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정치권 똑바로 일하고 정부도 일해서 빨리 지급하고 그러면서 이 위기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